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5권 텔르푸시코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오니아 반란의 광역화와 소모전 양상입니다. 키프로스, 카리아, 헬레스폰트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반란이 단순한 지역 봉기가 아니라 동지 중에 전역을 뒤흔든 전면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반란의 확산입니다. 사르디스 방화 이후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반란이 어떤 경로로 지역 전체로 번져나갔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키프로스 전선입니다. 살라미스 육해전의 전개 과정과 내부 배신이 어떻게 반란의 운명을 갈랐는지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소모전과 풍속입니다. 카리아 전선에서 벌어진 게릴라 전투와 헤로도토스가 전쟁사 속에 녹여낸 에스노그라피적 서사를 들여다봅니다. 네 번째는 전략적 평가입니다. 현대 학술 연구의 시각에서 이 반란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합니다. 첫 번째 파트, 반란의 확산과 정치 세력 지형입니다.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의 참주 아리스타고라스와 히스티아이오스의 주도로 촉발된 이오니아 반란은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든 거대한 격변이었습니다. 아테네 20척, 에레트리아 5척의 제한적 해군 지원을 받아 감행된 사르디스 기습과 방화는 반란의 성격을 국지적 봉기에서 제국 전체에 대한 전면전으로 비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르디스 중심부와 토착 여신 키베베의 신전이 불에 타 무너진 이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를 타격한 상징적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에페소스 전투에서의 참패와 아테네 동맹군의 전면 철수라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오니아인들은 아테네의 이탈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적대 행위를 저질렀음을 직시한 이들은 반란의 규모를 아나톨리아 서안과 동지 중의 전역으로 확장하는 이른바 광역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에페소스 전투 직후 이오니아 연합함대는 북상을 감행하여 헬레스폰트 해협과 프로폰티스, 즉 오늘날의 마르마라의 일대로 진출했습니다. 이들은 비잔티온을 비롯한 해협 주변의 주요 그리스 폴리스들을 차례로 무력화하거나 포섭하여 반란 세력의 영향권 안에 두었습니다. 이 북방 진출은 두 가지 중대한 함의를 지닙니다. 첫째는 경제적 기반 확보입니다. 흑해에서 에게해로 이어지는 핵심 곡물 교역로를 장악함으로써 장기전 수행을 위한 물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보급망을 교란했습니다. 둘째는 병참선 단절입니다. 과거 다리우스 1세가 스키티아 원정 직후 확보했던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등 유럽 영토와 페르시아 아시아 본국 간의 전략적 연결 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혁명도 동반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정복한 그리스 도시들을 친페르시아 성향의 참주들을 통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타고라스가 밀레토스에서 참주제를 포기하고 민주정을 선언한 것을 기점으로 헬레스폰트 일대의 폴리스들에서도 민중이 걸기하여 기존 지배층을 축출하고 이소노미아, 즉 법 앞에 평등을 기치로 이오니아 연맹에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정치적 혁명이 잇따랐습니다. 북방 전선을 확보한 이오니아 함대는 남하하여 카리아 전역을 반란에 끌어들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사르디스 방화 이전까지 이오니아 연맹의 합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던 헬레니즘화된 도시 카우노스조차 사르디스의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발적으로 반란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르디스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아나톨리아 서안의 피지배 민족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와 억지력이 붕괴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선전 효과를 제공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리키아를 비롯한 아나톨리아 남서부 연안 세력들 역시 이 거대한 반란의 파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텍스트에서 리키아의 직접적 군사 행동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지만 훗날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에 포섭되는 역사적 궤적을 고려할 때 페르시아의 획일적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 의식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카리아가 반란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지리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카리아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니고 있어
페르시아의 대규모 정규군이 기동하기에 매우 불리한 천연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해안가 평야지대가 많은 이오니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형 조건이었죠. 또한 카리아의 토착 귀족들은 페르시아의 무거운 조공 요구와 지속적인 군사력 차출, 특히 해군 병력 동원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오니아인들과 순수하게 이념적 연대를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용주의적 반제국 연대, 즉 공통의 적인 페르시아에 맞서 싸우는 이해관계의 일치였습니다. 이 점은 이후 전선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란의 불길이 동지중해의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인 키프로스로 번지는 과정은 헤로도토스 제5권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키프로스의 동참은 외부의 압력이 아닌 살라미스 왕가 내부의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오엘톤의 증손자인 살라미스의 왕 고르고스는 다리우스 1세에게 충성을 바치는 전형적인 친페르시아 종속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오네실로스는 이전부터 끈질기게 형에게 반란을 촉구해온 강경파였습니다. 이오니아의 봉기 소식이 전해지자 오네실로스의 압박은 극에 달했지만 고르고스가 끝내 거부하자 오네실로스는 자신의 지지 파벌을 규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고르고스가 성문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성문을 걸어 잠그고 권력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제국이 내세운 친페르시아 종속왕과 자유를 갈망하는 민중 및 토착 귀족 사이의 극심한 괴리가 제국의 분할 지배 체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키프로스 민중은 지속적인 선단 제공과 조공 의무에 지쳐 있었고 오네실로스는 바로 이런 반제국주의적 대중 정서를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오네실로스는 즉각 키프로스 전역의 권기를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투스를 제외한 키프로스의 거의 모든 왕조와 도시가 그의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아마투스인들이 끝내 동참을 거부하자 오네실로스는 군대를 이끌고 아마투스를 대대적으로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죠. 후퇴할 수도 중립을 지킬 수도 없는 전면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헬레스폰트 지역은 비잔티온 등이 주축이 되어 이소노미아 채택을 기치로 걸기했으며 페르시아의 병참선 단절과 흑해 곡물로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카리아 지역은 카우노스 등이 사르디스 함락 소식에 따른 제국 억지력 붕괴를 확인한 뒤 동참하였으며 산악 지형을 활용한 소모전 유도가 전략적 핵심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지역은 살라미스 왕가의 내분과 쿠데타가 걸기의 배경이었으며 동지중해 해상권 장악과 페니키아 함대 견제가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이 세 지역의 동참은 단순한 연쇄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적 동기와 지정학적 조건이 맞물려 이루어진 구조적 반제국 연대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 키프로스 전선, 살라미스 육해전입니다. 키프로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남부와 레반트, 그리고 이집트를 잇는 해양 실크로드의 물류 허브이자 지중해 동부 해군력 투사를 위한 핵심 전진 기지였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해군의 절대적 주력인 페니키아 함대가 에게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키프로스의 항구시설과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키프로스의 전면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다른 어느 전선보다 신속하게 대규모 진압군을 편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장군 아르티비오스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킬리키아에서 키프로스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당도하자 오네실로스는 즉시 이오니아 연맹 본부에 긴급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한 이오니아인들은 주저없이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여 키프로스 연안에 집결했습니다. 이것은 단일 폴리스의 방어라는 근시안적 이익을 넘어 연합 함대를 통해 동지중해 전체의 제해권을 다투려 한 매우 진취적인 전략적 시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지상군이 상륙하고 페니키아 함대가 해상 봉쇄를 위해 진격해 오자 키프로스 연합군과 이오니아 원정군 사이에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키프로스의 군주들은 이오니아 사령관들에게 페르시아 보병대와 육전에서 맞설 것인지 아니면 페니키아 함대와 해전에서 맞설 것인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오니아인들은 바다를 수호하라는 연맹의 임무를 내세워 해전을 담당하고 지상전은 키프로스인들에게 맡겼습니다. 해상전에서 이오니아 함대는 탁월한 기동성을 발휘하여
페니키아 함대를 압도적으로 괴멸시켰습니다. 헤로도토스 자신도 훗날 라데 해전에서 묘사한 이오니아인들의 무질서함과는 대조적으로 이 전투에서만큼은 특히 사모스 분대가 진정한 챔피언처럼 용맹하게 싸웠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육상전에서는 살라미스 평원에 키프로스 정예 보병과 전차 부대가 도열하여 아르티비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과 맞섰습니다. 육상전에서는 하나의 극적인 결투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르티비오스는 고도로 훈련된 거대한 군마를 타고 적의 중장보병을 앞발로 짓밟아 진영을 무너뜨리는 충격 전법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오네실로스는 전투에 앞서 자신의 카리아 출신 종자에게 이 군마를 상대할 방안을 물었고 종자는 왕에게 아르티비오스 본인을 직접 상대하라 권하며 말의 공격을 자신이 저지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아르티비오스의 군마가 오네실로스를 짓밟기 위해 거대하게 앞발을 치켜들었을 때 카리아 종자는 곡도를 휘둘러 짐승의 앞발목을 절단해버렸습니다. 말이 고꾸라지는 사이 오네실로스는 낙마한 아르티비오스를 직접 척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결투는 중장보병 밀집 대형에 의존하던 그리스계 군대가 아시아계 기병의 변칙 전술을 개인적 무용과 협동으로 파괴한 흥미로운 전투사적 사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적장 전사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연합군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균열이 치명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육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쿠리온의 참주 스테세노르가 이끄는 대규모 병력이 돌련 진영을 이탈하여 페르시아 측으로 투항했습니다. 연합군의 좌익이 무너지자 이에 동요한 살라미스 출신의 전차 부대마저 스테세노르의 선례를 따라 전선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이 연쇄 붕괴 속에서 반란의 주역 오네실로스와 솔로이의 왕 아리스토키프로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반란을 이끌던 구심점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해상전에서 승리했음에도 지상 거점이 무너진 이오니아 함대는 키프로스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각 본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오니아 함대가 철수하자 페르시아 장군들은 키프로스 각 도시를 개별적으로 포위하는 각계격파 전략을 잔혹하게 전개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신속히 함락된 가운데 가장 끈질기게 버틴 도시는 솔로이였습니다. 아리스토키프로스를 잃은 솔로이는 장장 5개월간 치열한 공성전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이 성벽 아래로 거대한 갱도를 파고들어 지반을 약화시키는 공병 전술, 이른바 갱도 굴착 기법을 구사하여 성벽을 붕괴시키면서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쫓겨났던 친페르시아 성향의 고르고스는 다시 살라미스의 왕좌로 복귀했고 맹렬하게 타올랐던 키프로스의 반란은 단 1년간의 짧은 자유를 끝으로 다시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로 전락했습니다. 키프로스 전선의 주요 경과를 연표로 정리합니다. 기원전 498년 살라미스 쿠데타. 오네실로스가 형 고르고스를 축출하고 반란을 선포하며 아마투스 공성을 개시했습니다. 기원전 497년 살라미스 해전. 이오니아 함대가 페니키아 함대를 대파했습니다. 같은 해 살라미스 육전. 아르티비오스와 오네실로스의 결전에서 쿠리온의 배신으로 반란군이 대패하고 오네실로스가 전사했습니다. 기원전 497년에서 496년 사이 솔로이 공성전. 다우리에스가 지휘한 페르시아 공성군에 5개월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 함락되며 키프로스 전선이 종결되었습니다. 해전에서 이겼지만 육전의 배신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 전선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카리아 헬레스폰트. 소모전과 풍속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처절한 군사 충돌의 서사 한가운데에 아리스타고라스가 기획한 파이오니아인 귀환 에피소드를 비중 있게 삽입합니다. 파이오니아인들은 과거 다리우스의 유럽 원정 당시 메가바조스 장군에 의해 스트리몬강 유역의 고향에서 아시아의 프리기아로 강제 이주되어 억류된 트라키아계 부족이었습니다.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오니아인들에게 실질적 이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리우스를 분노케 하려는 목적으로 프리기아의 파이오니아 촌락에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밀사는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바다로 탈출하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선동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자유를 갈망하던 파이오니아인들은 처자와 함께 해안으로 탈출했고 키오스 섬과 레스보스를 거쳐 트라키아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학자 먼스는 이 사건이 헤로도토스의 내러티브 안에서 반란의 지도자들을 비극적 영웅이 아닌 실패한 전략가 내지 허풍선이로 묘사하는 핵심적 문학장치라고 분석합니다. 아리스타고라스의 이 돌발적 책략은 이오니아 지도부의 파편화된 전략 수행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한편 다리우스의 사위들인 다우리에스, 휘마에스, 오타네스는 세 방향으로 군대를 나누어 광범위한 진압에 나섰습니다. 다우리에스는 헬레스폰트 지역을 휩쓸다가 카리아의 맹렬한 반란 소식을 듣고 즉각 남하했습니다. 마르시아스 강 유역에서 카리아군과 첫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카리아인들은 완강히 저항했지만 10,0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며 패퇴했습니다.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군신 제우스 스트라티오스를 모시는 라브라운다의 신성한 숲으로 퇴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 항복할 것인지 도주할 것인지를 두고 절망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밀레토스에서 대규모 구원군이 당도하자 카리아인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라브라운다 2차 전투에서도 페르시아군의 전력을 당해내지 못했고 구원군으로 참전한 밀레토스 중장 보병들마저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연이은 참패로 카리아 정규군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리아인들의 저항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유격전 양상의 가혹한 소모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바로 이 국면에서 전쟁의 흐름을 뒤집는 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다우리에스의 페르시아 대군이 카리아의 자녀 요새들을 함락시키기 위해 페데소스로 야간 행군을 감행할 때 밀라삽 출신의 전술가 헤라클레이데스가 이끄는 카리아 특공대가 도로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카리아군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밤의 어둠과 카리아 특유의 험준한 지형을 극적으로 활용하여 페르시아군을 기습 포위했습니다. 방심하고 있던 페르시아군은 문자 그대로 전멸당했습니다. 최고 사령관 다우리에스는 물론 아모르게스, 시시마케스 등 핵심 장군들이 모두 이 매복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페데소스 매복 전투는 제국 정규군의 획일적 밀집 기동이 현지 지형의 정통한 게릴라의 비대칭 전술에 의해 어떻게 완벽히 붕괴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 고대 전투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 패배로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중남부 진압작전은 급격히 동력을 잃었고 기원전 496년과 495년은 양측 모두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피비린내 나는 교착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5권은 전술과 행군의 건조한 나열을 훌쩍 넘어섭니다. 각 민족의 기원, 장래 풍속, 종교적 관습을 전쟁사의 굵직한 흐름과 긴밀히 교직시키는 독특한 에스노그라피적 서사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역사적 행위자들의 군사적 정치적 결단이 결국 그들이 속한 문화 토대 위에서 발현된다는 헤로도토스 고유의 문화인류학적 통찰을 투영합니다. 투키디데스나 크세노폰이 정치군사적 인과관계에 집중했던 것과 비교할 때 헤로도토스는 인간의 관습이 어떻게 역사의 동인이 되는지를 탁월하게 포착합니다. 카리아 전선 서술에서도 이 점이 두드러집니다. 카리아인들이 마르시아스에서의 대패 후 피신한 곳이 바로 라브라운다의 제우스 스트라티오스 성소였는데 헤로도토스는 당대 알려진 모든 민족 중 오직 카리아인들만이 제우스를 이 군사적 형태로 모신다고 부연합니다. 이 짧은 민족지적 사파 하나가 연패 속에서도 카리아인들이 왜 항복하지 않고 집요하게 매복과 기습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종교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에스노그라피적 서사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마투스인들은 자신들을 끈질기게 공격했던 적장 오네실로스의 머리를 베어 승리의 전리품으로 성문 위에 매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개골 속이 텅 비게 되자 기이하게도 벌떼가 그 두개골 안에 둥지를 틀고 달콤한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마투스인들이 신탁의 이 현상의 의미를 묻자 오네실로스의 머리를 정중히 내려 묻어주고 그를 비범한 영웅으로 예우하며 해마다 제사를 지내면 도시가 번영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적장의 시신훼손이라는 야만적 복수가 신성한 신탁과 벌의 결합을 통해 영웅 제2로 승화되는 이 몽환적인 과정은 고대 키프로스 지역의 토속 신앙과 생사관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동시에 전쟁과 반란의 덧없음,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종교적 화해의 모티프를 제공하는 헤로도토스 특유의 서사 기법이기도 합니다.
한편 반란 초반부에 삽입된 트라키아인들의 풍속 묘사는 역사 제5권 전체의 비극적 정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라키아의 일파인 트라우시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친척들이 모여 그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온갖 고난과 인간사의 비애를 탄식하며 슬피웁니다. 반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가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 완벽한 축복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환희와 잔치로 시신을 매장합니다. 크레스토나이족은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러 아내 중 가장 사랑받았던 이를 선별해 함께 순장하는 극단적 풍속을 지녔습니다.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거대한 참극의 서막인 이오니아 반란을 열면서 생의 고통과 죽음의 축복을 역설하는 이 트라키아 민족지를 도입부에 배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오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아시아의 숱한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압도적 힘과의 충돌 속에서 겪게 될 파괴와 죽음, 강제 이주의 비극을 문화적 상대주의의 시야로 조망하게 만드는 정교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네 번째 파트, 전략적 평가와 현대 학술 연구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이오니아 연맹이 전쟁 초기에 카리아와 키프로스를 반란 전선으로 끌어들인 것을 반란 지도부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이오니아 키프로스 연합군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승리하여 섬의 통제권을 유지했다면 페르시아는 후방인 레반트 및 이집트 연안 방어에 급급하게 되어 이오니아 진압을 위한 핵심 해상투사 능력을 심각하게 상실했을 것입니다. 카리아 전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평야가 많은 이오니아와 달리 험준한 산악지대인 카리아는 다우리에스와 같은 페르시아 대군을 산지 깊숙이 유인하여 지연시키고 소모전을 강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란군이 육상 전투에서 유일하게 전술적 대승을 거둔 페데소스 매복전은 바로 카리아 특유의 험로가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이 두 전선의 상실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평원 병참과 보병 밀집 진영에 기댄 페르시아 정규군이 산악 지형에서의 비대칭 저항을 진압하는 데 겪는 제국주의 군사력의 태생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기도 했습니다. 전략적 중요성이 막대했던 만큼 키프로스가 봉기 후 단 1년 만에 함락된 것은 이오니아 반란 전체의 군사적 척추가 부러진 것과 다름없는 치명적 결과였습니다. 키프로스가 페르시아의 수중으로 넘어가자 페니키아 함대는 제약 없이 지중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집트, 킬리키아, 그리고 항복한 키프로스의 해군력까지 동원하여 이오니아의 심장부인 밀레토스를 향하는 압도적인 대함대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해상 봉쇄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페르시아 지도부는 여유를 가지고 병력을 재편성하여 모든 군사력을 밀레토스 포위에 집중시켰습니다. 결국 기원전 494년 라데 해전에서 사모스 등 일부 함대의 이탈과 배신 속에 이오니아 연합함대가 괴멸됨으로써 반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키프로스의 조기 상실은 이오니아 남부 방어선의 붕괴이자 해상 고립을 의미했으며 전쟁의 모든 주도권이 페르시아 측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현대 헤로도토스 연구는 제5권 이오니아 반란 서사에 내포된 문학적 구조와 정치적 편향성을 치밀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로자리아 먼스는 제5권 반란 내러티브의 구조를 양끝이 무겁고 중간이 극도로 얇은 아령 모형으로 도식화합니다. 사르디스 공격을 야기한 참주들의 얄팍한 원인과 반란의 참혹한 결과인 라데 해전과 밀레토스 함락은 비대하게 서술된 반면 정작 전쟁에 가장 치열했던 키프로스와 카리아의 군사 작전은 서사 내에서 파편화되고 축소되어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스는 이것이 사료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오니아인들의 정치적 무기력함과 다원화된 저항의 비효율성을 헤로도토스가 의도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서술 전략이었다고 분석합니다. 피터 로즈나 사이먼 홈블로어 같은 현대 주석가들은 반란의 실패 원인을 이오니아인 자체의 분열이나 참추들의 부패에서 찾으려는 당대 아테네 중심의 친아테노적 반이오니아적 편향성을 헤로도토스가 다분히 수용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최근의 탈식민주의 접근은 이를 뒤집습니다. 이오니아의 엘리트들과 민중은 단지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이 강제한 지배 구조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과 능동적 저항을 넘나드는 복합적 주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지역적 중앙지휘부를 창출하는 데 실패하여
분절적 패배를 맞이했지만 공통주화 발행이나 연맹회의 개최 등 제국에 맞선 체계적 독립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점은 결코 폄하될 수 없습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역사적 의해는 단순히 실패한 독립전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스윈 머레이와 에디스 홀 등의 학자들이 강조하듯 이 반란은 고대 서양 문명사의 맥락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야기했습니다. 아테네 함대의 출진이 헤로도토스의 표현대로 그리스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재앙의 시작이었을지언정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야만인인 페르시아와 자신들을 명확히 구분하며 배타적이고 자의식 강한 범그리스적 문화 정체성을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레토스와 살라미스, 라브라운다의 불길은 물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군화발 아래 잔혹하게 짓밟혀 이른바 세 번째 예속이라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상적, 지정학적 거시 관점에서 이오니아 반란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마라톤, 살라미스, 플라타이아를 통해 만개하게 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압제와 전제정이라는 서구 문명사의 거대한 투쟁 구조를 잉태한 가장 결정적인 피해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오니아 반란은 결과만 놓고 보면 처참한 실패입니다. 살라미스에서의 배신, 라브라운다에서의 연패, 그리고 단 1년 만에 무너진 키프로스까지. 그러나 헤로도토스가 이 반란을 서술하는 방식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의 틈틈이 각 민족의 풍속과 신앙, 죽음과 영웅 제의를 촘촘히 엮어 넣음으로써 역사란 결국 인간의 관습과 믿음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페데소스의 밤을 뚫고 달려든 카리아 특공대와 두개골 속에 꿀집을 지은 벌떼의 이미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박 겉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